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겨울 바람이 살을 내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한 아이와 노인이 있었답니다. 태백산맥 줄기가 굽이굽이 이어져 마치 용이 웅크린 듯한 형상의 깊은 산속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준한 곳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빛짚은 세월의 풍파에 색이 발에 거무튀튀했고 진흙과 돌을 섞어 쌓아 올린 벽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허름한 방 안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마치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한 소년이 묵묵히 약초를 헹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칠성 치신이었습니다. 올해로 17이 된 칠성이의 손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나무 절구공이를 쥐고 마른 도라지와 당귀를 챘는 그의 손등에는 여기저기 긁히고 찢긴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험한 산을 타며 약초를 캐느라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었지요. 방 안 가득 퍼진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구수한 흙내음은 칠성이에게 세상 무엇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호롱불 그림자에 비친 칠성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숨을 헛하고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의 오른쪽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수려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으나 왼쪽 얼굴은 이마에서부터 턱 끝까지 검붉은 반점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데인 화상 자국 같기도 하고 흉측한 짐승의 가죽을 덧댄 것 같기도 한 그 거대한 흉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나 아주 급할 때 내뱉는 짧은 외마디 비명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칠성이를 가리켜 산속의 도깨비 혹은 재수음 붙은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가끔 약초를 팔러 산 아래 장터 근처까지 내려갈 때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도망갔고 어른들은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다고 침을 뱉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지나칠 법도 했지만 칠성이의 예민한 귀는 그 미세한 인기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눈보라에 휘말려 날개라도 다친 것인지 작은 산새 한 마리가 눈 속에 파묻혀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주저없이 밖으로 나가 자신의 낡고 해진 저고리, 소매로 그 작은 생명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흉측한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새를 감싸준 그의 손길은 갓 피어난 꽃잎을 만지듯 조심스럽고 따스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는 아랫목에 새를 누이고 자신의 체온으로 꽁꽁 언 새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구석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약초꾼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는 깊은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잦은 기침으로 인해 가슴에서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칠성이가 지식여 놓은 약초를 새의 다친 날개에 발라주고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 새의 부리에 대어주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토록 고운 심성을 가진 아이가 어찌하여 저런 흉한 탈을 쓰고 태어났단 말인가.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노인의 기억은 12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약초를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매던 노인은 눈 속에 파묻힌 비단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다가간 그곳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감싼 비단 이불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문양들이 있어 필시 대단한 양반집 자손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노인 역시 기겁하여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갓난아이의 얼굴 절반을 덮은 흉측한 붉은 점, 그것은 조선 사회에서 저주와 다름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양반가에서 이런 아이는 가문의 수치이자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밤중에 몰래 아이를 산속에 갖다 버린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식어가던 아이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노인은 차마 그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에잉, 최추, 죄 없는 핏덩이를 이리 모질게 버리다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노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젖동량을 하러 마을로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기겁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미음과 사냥류를 먹이며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칠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북두칠성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고 빛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말은 못하고 얼굴은 흉했지만 노인의 곁에서 약초를 배우며 누구보다 성실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노인은 칠성이에게 단순히 약초를 캐는 법뿐만 아니라 약초가 가진 성질과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칠성이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냄새와 맛, 그리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약초의 효능을 기가 막히게 구분해냈습니다. 어느 날은 노인이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했을 때 칠성이가 산속을 뒤져 귀한 산삼을 캐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열병으로 앓아누운 노인을 위해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칠성이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렸습니다. 시들어가던 화초도 칠성이가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났고 다친 산짐승들도 칠성이의 손길을 거치면 며칠 뒤 씩씩하게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그런 칠성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기운이 있어. 하지만 세상은 칠성이의 진면목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약초를 팔러 장터 입구까지 함께 나갈 때면 노인은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으로부터 칠성이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저리가 재수없게 어디 도깨비 같은 놈을 데리고 와. 상인들의 고함 소리에 칠성이는 익숙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 아이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노인의 기침 소리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쿨럭쿨럭 마른 기침을 할 때마다 노인의 야윈 몸이 들썩거렸습니다. 칠성이는 놀라서 새를 돌보던 손을 멈추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스런 눈빛으로 노인의 등을 쓸어내리며 미리 다려놓은 배도라지 차를 그릇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사발을 받아든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칠성아, 노인이 잠긴 목소리로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칠성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내 명줄이 이제 다 된 것 같구나. 칠성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눈가에 금세 그렁그렁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벙어리인 그가 할 수 있는 부정의 몸짓은 그저 고개를 젓고 노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의 눈빛이 애타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가는 법이다. 슬퍼할 것 없다. 다만 내가 가고 나면 네가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이 걱정이구나. 노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일 아래 칸 서랍을 열어보거라. 그 안에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가 있을 게다. 칠성이는 눈물을 훔치며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자 오래된 헝겊에 쌓인 작은 목재 상자가 나왔습니다. 칠성이가 상자를 들고 다시 노인 곁으로 오자 노인은 고갯짓으로 상자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색 놀이개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는 옥 놀이개에는 학이 구름 위를 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12년 전 내가 너를 줍던 날 네 품속에 들어있던 유일한 물건이다. 노인의 말에 칠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아니 물을 수 없었던 칠성이었습니다. 그저 부모가 없으려니 혹은 자신이 너무 흉측해서 버려졌으려니 막연히 짐작만 하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부모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니 칠성이는 차가운 옥 놀이개를 손에 쥐고 멍하니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 왜 너를 버렸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 귀한 놀이개를 넣어둔 걸 보면 어미의 마음마저 모질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는 더 이상 이 산속에 숨어 살지 말거라. 세상으로 나가라. 내 손에 쥐어진 그 재주,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재주를 썩히지 말거라. 그리고 혹여나 인연이 닿는다면 너의 뿌리를 찾거라. 말을 마친 노인은 기력이 다한 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칠성이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으어, 으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말로 되지 못한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칠성이의 앞날에 닥쳐올 시련을 예고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온기는 점점 식어갔지만 칠성이는 노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불안감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데 뒤엉켜 칠성이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17년 평생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었던 유일한 존재인 할아버지. 그가 떠난다면 자신은 정말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괴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노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칠성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칠성이가 본 노인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칠성아, 부디 사람답게 살거라. 그 한마디를 끝으로 노인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서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칠성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노인의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깊은 산속, 칠성이의 통곡 소리만이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눈보라가 휩쓸고 간 사나이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칠성이는 이제 춥고 잔혹한 세상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그의 품에는 반쪽짜리 옥 놀이개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칠성이에게 남겨진 것은 뼈에 사무치는 추위와 끝을 알 수 없는 고독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신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칠성이는 그 곁을 쉽사리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고 망자는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꽁꽁 언 땅은 쇠처럼 단단해서 호미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손가락이 터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언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파내어 겨우 마련한 작은 구덩이에 할아버지를 뉘었습니다. 평생을 산속에서 약초 냄새와 함께 사셨던 분이니 돌아가시는 길도 흙냄새 맡으며 편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나서 칠성이는 그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으어, 으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은 바람 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노했는지 산신령이 통곡을 하는지 전날보다 훨씬 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잃은 칠성이를 산 밖으로 내몰려는 듯 바람은 사나웠습니다.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날글대로 낡은 초가집의 지붕 한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눈 더미와 칼바람에 방 안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호롱불마저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칠성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은 그를 지켜줄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챙길 것이라고는 할아버지가 남긴 옥놀이개 반쪽과 말린 약초 몇 뿌리 그리고 낡은 무명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너진 집을 뒤로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산 아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난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칠성이의 발목을 붙잡았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칠성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품속에 넣은 옥놀이개가 가슴팍을 누를 때마다 세상으로 나가라던 할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 속에서 칠성이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중턱을 넘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즈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바다에 떠있는 등대처럼 칠성이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며 산을 내려온 칠성이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대한 대문 앞까지 가까스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차가운 눈밭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진 곳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세도가인 최참판 댁의 뒷문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은 위압적이었고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눈은 칠성이의 몸 위로 소복이 쌓여갔고 칠성이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따뜻할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려는 찰나 삐걱거리며 뒷문이 열렸습니다. 이른 새벽 최참판 댁의 늙은 집사 박씨가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가 문 앞에 쌓인 눈 더미 속에 파묻힌 거적대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넝마야. 밤새 눈이 많이도 왔구먼. 박씨는 혀를 차며 빗자루로 거적대기를 치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빗자루 끝에 닿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딱딱한 물건이 아니라 물컹한 무언가였습니다. 박씨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던지고 눈을 헤집어 보았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게 사람 아니야. 눈 속에서 드러난 것은 핏기 없이 창백한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어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숨이 붙어 있는지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인정 많기로 소문난 박씨는 차마 이 엄동설 안에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핀 뒤 서둘러 칠성이를 업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씨가 칠성이를 데려간 곳은 따뜻한 안채가 아닌 소 여물을 끓이는 행랑채 옆 헛간이었습니다.
주인어른인 최참판은 엄격하고 냉정한 성격이라 거지나 불황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집단이 수북이 쌓인 구석에 칠성이를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웠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몰래 남은 밥과 국을 끓여와 칠성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칠성이는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을린 천장과 코를 찌르는 구수한 소똥 냄새였습니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셔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좀 드는가? 박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 이 사람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거나 자신을 내쫓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칠성이의 왼쪽 뺨, 그 붉은 반점을 본 박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지친 마고,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구나. 얼굴에 험한 꼴을 하고 있어 그동안 맘고생이 심했겠어. 박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칠성이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낯선 이의 친절이었습니다. 박 씨는 뜨거운 숭늉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걸 마시고 기운을 차려. 주인 어른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당분간은 여기서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숭늉 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가 그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이는 최참판 댁에 숨겨진 식구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 헛간 구석에 숨어 지내고 밤이나 새벽녘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박 씨가 시키는 일을 도왔습니다. 칠성이는 말은 못했지만 몸으로 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날맸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며 다져진 체력 덕분에 힘도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 씨가 마당에 쌓인 장작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장작을 언제 다 팬담. 허리가 쑤셔서 박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칠성이는 조용히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썩은 고목을 베어내던 솜씨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쩍, 쩍 경쾌한 소리와 함께 통나무는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칠성이의 도끼질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힘의 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박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통나무들이 어느새 가지런한 장작개비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칠성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 밥값은 톡톡히 하겠구나. 벙어리의 얼굴은 험해도 손재주 하나는 야무지네 그려. 그렇게 칠성이는 헛간지기 노릇을 하며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보다 못한 신분이었지만 눈보라치는 산속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는 한 가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박 씨의 엄명이었습니다. 주인 어른 눈에 띄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명심해라.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칠성이는 멀리서나마 자신의 친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작을 나르다가 담장 너머로 안채 마당을 걷는 최참판을 본 것입니다. 갓을 쓰고 뒷짐을 진 채 근엄하게 걸어가는 중년의 사내. 그의 얼굴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어 어딘가 모르게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낯선 사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최참판 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으리으리하고 부유해 보였지만 집안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고 안채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안방마님인 신씨 부인은 시름시름 알아누워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12년 전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화병이 나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십슈, 마님도 참 딱하시지.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10년이 넘도록 저리 못 잊으시니 부엌 어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칠성이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버려진 시기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감히 자신이 이 대가집에 잃어버린 아들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얼굴에 흉측한 낙인이 찍힌 이름 없는 벙어리 머슴일 뿐이었으니까요. 칠성이는 주로 마구간 청소와 장작 패기, 아궁이 불 지피기 같은 울진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소들은 칠성이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여물을 주러 들어가면 소들은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이며 칠성이의 냄새를 맡으려 들었고 칠성이도 소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더 편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틈틈이 마구간 구석에서 산에서 가져온 약초들을 말리고 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어느 날 밤, 안채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정신 차리세요. 하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헛간에서 잠을 청하던 칠성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힌 듯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박 씨가 황급히 헛간으로 달려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마님께서 각혈을 하시고 쓰러지셨어. 의원을 부르러 가야 하는데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박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강렬한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박 씨의 소매를 잡아 끌며 자신의 약초 꾸러미를 가리켰습니다. 박 씨는 의아한 듯 칠성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재주가 어쩌면 이 차가운 저택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살리는 길이자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하는 첫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최참판댁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최참판댁의 안채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침묵과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명이라 불리는 의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나올 때는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맥이 너무 약하오. 마치 기름이 다 된 등잔불 같으니 마음의 병이 깊어 몸의 기운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르겠소. 의원의 절망적인 진단에 최참판은 망연자실하여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간헐적으로 쿨럭쿨럭 하는 기침 소리와 함께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삶을 붙잡으려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 빠져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신씨 부인의 병은 화병호이었습니다. 12년 전 갓 태어난 핏덩이를 잃고 가슴에 묻은 한이독이 되어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칠성이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민한 청각은 안채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하인들이 탕약을 다리며 나누는 속삭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의 코끝에 쌉싸름한 탕약 냄새가 스쳤습니다. 의원이 처방했다는 그 약 냄새를 맡자마자 칠성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니야, 저 냄새는 아니야.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다리고 있는 약은 마황과 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불씨가 꺼져가는 사람에게 저토록 강한 약성을 가진 재료를 쓰면 오히려 독이 되어 남은 생명마저 태워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려기보다 사람을 살리려 해야 한다.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약도 부드러워야 하는 법이다. 칠성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천한 머슴이고 벙어리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만 있는 것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환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안채 쪽을 바라볼 때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옥죄어 오는 듯한 슬픔이 밀려왔기에 칠성이는 더욱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칠성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는 식은 탕약 그릇들과 약탕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산에서 캐온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귀한 약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100년 묵은 도라지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산조인, 그리고 기력을 돋우는 황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뚜막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조심스레 살렸습니다. 타닥타닥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칠성이는 약탕관에 정화수를 붓고 약초를 넣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채질을 하는 손길은 아이를 어르듯 부드러웠고 약탕관을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함으로 타올랐습니다. 살아나세요. 제발 살아나세요. 말을 할 수 없는 칠성이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약초가 끓으면서 퍼지는 냄새는 의원의 탕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맵고 독한 냄새 대신 흙내음이 섞인 구수하고 은은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향기였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칠성이는 정성스럽게 삼배 보자기에 약을 걸러 사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부뚜막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온 어린 식모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어빠진 찌꺼기 탕약 옆에 맑은 갈색 빛을 띠며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따뜻한 약사발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마? 이게 무슨 약이지? 의원님이 밤새 새로 다려놓고 가셨나?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약 냄새가 너무도 좋아 홀린 듯 약사발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밤새 피를 토하고 기진맥진하여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부인의 입가에 약을 떠넣었습니다. 쓴맛 때문에 약을 거부하던 부인의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향긋한 약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차갑게 식어있던 뱃속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불과 반나절 뒤였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신씨 부인이 눈을 뜨고 미음을 찾은 것입니다. 물이 먹고 싶구나. 그 목소리에는 미약하나마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부인의 맥을 짚어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끊어질 듯하던 맥이 다시 이어지고 꽉 막혀있던 우라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쓰신 겁니까? 최참판과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의원도 하인들도 누구도 그 약을 다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산신령이 도왔나 보다 하며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칠성이 많이 헛간 문틈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환호성을 들으며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칠성이는 매일 밤 부엌에 숨어들었습니다. 부인의 병세가 호전되기는 했으나 완벽하게 뿌리를 뽑으려면 꾸준한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약초가 떨어지자 밤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눈 덮인 절벽에서 석청야생, 꿀을 따다가 미끄러져 다리가 찢어지기도 했고 멧돼지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달인 약을 먹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기쁨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신씨 부인은 이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집안에는 밤마다 부엌에서 도깨비불이 춤을 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이고 깐깐한 성격의 최참파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집안의 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라 여기고 직접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내가 회복된 것이 기쁘면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먹었다는 사실에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내 처에게 삿된 짓을 하거나 독을 조금씩 섞어 먹여 나중에는 큰 해를 입히려는 수작은 아닌가? 의심 많은 양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도 칠성이는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은 산삼 잔뿌리를 넣어 가장 정성스럽게 다리는 날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이 칠성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흉측한 붉은 반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칠성이는 약탕관 뚜껑을 열고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아픈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네 이놈,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약사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문 앞에는 최참판이 횃불을 든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횃불의 요란한 불빛이 어두운 부엌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칠성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최참판은 칠성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차는 듯한 공포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붉고 검은 반점. 불빛에 비쳐 일그러진 표정은 영락없는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최참판은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내다 버리라 명했던 그 불길한 아이의 기억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안에 숨어든 흉측한 괴물이 아내에게 알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내 집안에 저런 흉물이 숨어 있었다니. 저놈이 내 처에게 독을 타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최참판의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칠성이를 덮쳤습니다. 칠성이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품에 안은 방금 막 다려낸 뜨거운 약사발을 지키기 위해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으어. 칠성이는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독이 아니에요. 살리는 약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발길질이 칠성이의 등과 허리에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이의 입에서 단내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약사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약물이 넘쳐 손등을 대었지만 그 고통보다 눈앞의 아버지가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이 1000배,
만배 더 아팠습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칠성이는 눈밭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하얀 눈 위로 칠성이의 터진 입술에서 흐른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얼룩졌습니다. 최참판은 대청마루에 서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주인 마님의 약탕관에 손을 대. 필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마님을 해하려 한 것이 분명하다. 사실을 불 때까지 매우 쳐라. 멍석이 깔리고 칠성이는 밧줄에 꽁꽁 묶였습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칠성이의 엉덩이와 등을 내리쳤습니다. 탁탁 살이 터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고통은 끔찍했지만 칠성이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끄윽끄윽하며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은 오직 한 곳 안채의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아직 다 낫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맞아 죽는 것보다 기껏 살려놓은 불씨가 다시 꺼질까봐 그것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신씨 부인이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부인은 마당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멍석 위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 그리고 그 옆에 뒹구는 깨진 약사발과 쏟아진 약초 찌꺼기들. 그 냄새는 자신이 며칠 동안 마시고 기운을 차렸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멈춰라. 당장 멈추지 못할까. 신씨 부인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갱겹의 옷차림에 버선발로 눈밭을 달려 내려왔습니다. 부인,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놈은 요사스러운 짓을 꾸민 괴물입니다. 최참판이 말렸지만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이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칠성이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꿈속에서나 그리던 어머니의 모습, 비록 기억에는 없지만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칠성이의 피 묻은 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의 품속 옷된이 헝클어지면서 그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왔던 물건 하나가 눈밭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옥색 물건.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놀이개였습니다. 신씨 부인의 시선이 그 물건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12년 전 남편 몰래 아이의 베넷저고리 속에 넣어주었던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물려준 바로 그 항문양의 놀이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물건이 왜 이 천한 머슴 아이의 품에서 나온단 말인가.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눈으로 칠성이의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칠성이의 왼쪽 얼굴, 그 붉고 거대한 반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신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칠성이의 상처 입은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못한 탄식이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죽은 줄 알았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환희가 뒤섞인 어미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당신이 짐승 밥이 되라고 산속에 내다 버린 불쌍한 내 새끼란 말입니다. 신씨 부인의 처절한 절규가 최참판댁에 얼어붙은 밤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얀 눈밭 뒤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칠성이의 피 섞인 땀과 뒤섞였습니다. 비단 치마가 칠성이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옷고름을 뜯어 아들의 터진 살갗을 감쌌습니다.
최참판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내의 품에 안긴 칠성이의 얼굴, 그 붉은 반점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뒹구는 반쪽짜리 옥놀이개.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12년 전 갓 태어난 핏덩이를 하인에게 건네주며 멀리, 아주 멀리 갖다 버려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비정하게 명했던 그 밤의 기억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최참판의 손에서 들려있던 몽둥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마치 그의 콧대 높던 자존심과 가문의 명예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존재가 실은 자신의 핏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기는커녕 밤마다 목숨을 걸고 약을 다려 어미를 살려냈다는 사실이 그의 뼈를 때리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칠성이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7년 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그러나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그는 성한 곳 하나 없는 손을 들어 떨리는 손길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신씨 부인의 뺨에 닿자 부인은 더욱더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어미가 죄인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이 모진 세상에 홀로 두어서 정말 미안하다. 최참판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결국 그는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평생 꼿꼿하게만 살아왔던 양반의 무릎이 천한 멍석 위에 쓰러진 아들 앞에 꺾인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위엄과 체면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그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는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얼룩진 늙은 아비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하늘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구나. 최참판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 아내와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감히 아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조선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뼈를 깎는 참회였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무릎 꿇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 대신 생전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아버지의 죄를 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참판댁에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가마를 대령하려 했지만 최참판은 직접 아들을 등에 업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업어보는 아들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워서,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최참판은 칠성이를 업고 가는 내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진 칠성이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밤새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고 최참판은 방문 밖에 꿇어앉아 밤이 새도록 석고대죄하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최참판댁 담장 너머로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참판댁에 귀면보살, 귀맨부사, 귀신 얼굴을 한 보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흉측한 얼굴을 가졌으나 그의 손길이 닿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신비한 의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헛간에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듯한 도포를 입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칠성.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의 명성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붉은 반점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점은 하늘이 내린 신비한 능력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최참판댁 마루에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신씨 부인이 곱게 단장하고 앉아 다과상을 차리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칠성이가 앉아 약재 서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옆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최참판이 아들이 골라놓은 약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이 당귀는 향이 아주 좋구나. 네가 캔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칠성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참판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 선도끼는 사라지고 온화하고 넉넉한 촌로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명예란 가문의 족보나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칠성이의 찻잔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는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붉은 반점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견뎌온 시련의 흔적이자 사랑으로 극복해낸 승리의 훈장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12년 전에 그 모진 눈보라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앞날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에필로그. 허허, 벌써 등잔 기름이 다 되었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칠성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인수를 펼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칠성이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혹시 주위의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칠성이를 떠올려 보세요. 겉모습 속에 감춰진 보석 같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는군요. 하지만 이제 춥지 않으시죠?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씩 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심히들 가세요.